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집밥 소비가 늘고 있다고 하죠. 전에는 다들 모여서 한 끼 먹기가 참 바빠서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외식도 꽤 많이 했었죠. 그런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시켜 먹는 것도 좀 지루하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서 밥을 해 먹는 분이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집에서 밥을 한다는 게 반찬까지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롭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함께 요리도 하고요. 다 같이 둘러앉아서 도란도란 얘기까지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더없이 좋은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식구를 식구답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집밥이 아닐까 싶어요. 자, 오늘 첫 곡은 김범수의 노래입니다. 집밥.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도 집밥 요즘에 자주 하시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전에는 밖에 나가서 자주 회식을 한다면, 그리고 주말 되면 밖에서 식사하는 게 굉장히 보편적이었잖아요. 사람도 그렇죠. 많이 만나고. 네. 근데 지금은 거의 9시 이후에는 사람 못 만난다. 그리고 또 나가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집에서 물론 이제 열심히 집밥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많이 이제 요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긴 예전에는 집밥 먹고 싶다 막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집밥이 거의 대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주부 입장에서는 바빠요. 맞습니다. 돌아서면 밥도 해야 되고 돌아서면 또 반찬해야 되고 그리고 자택근무하다 보면 분명히 근무 시간인데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하루에 3끼를 다 해야 되잖아요. 삼시세끼를. 그래서 이제는 그 마트에 가면 집밥을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반 정도를 해놓은 요리들이 꽤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저 주위 분들은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그래서인지 쌀 소비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저도 사실 쌀을 계산까지는 안 해봤지만 그래도 마트에 가서 쌀을 이렇게 사오는 시기가 옛날보다 훨씬 더 빈도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졌습니다. 오늘도 쌀을 이렇게 밥하려고 보니까 벌써 또 한 통이 비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거 언제 다 먹었지? 네. 농민들한테는 희소식이죠. 그리고 집에서 밥을 먹으니까 하다 보니까 평소에 우리가 이전에 이렇게 놔뒀던 조미료나 여러 가지 이렇게 저 요리할 때 쓰는 거를 옛날에는 놔두면 잊어버리거든요. 한참 지나서 유통기한 지난 다음에 꺼내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없어요. 네. 그리고 모처럼 또 가족들과 자주 식탁에 마주 앉다 보니까 대화가 풍부해지지 않습니까? 정말 풍부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전에는 아침 각자 먹고 슉 나갔다가 저녁도 오면 각자 먹고 이랬는데 이게 집에서 일을 하면서 같이 요리도 하고 하면 청소도 같이 하고 식사는 당연히 같이 하는 거고 그리고 가끔 이제 식사할 때 같이 또 TV도 같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말이 공통 대화가 주제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엄마 누구누구 알아? 몰라 이러면 그냥 끝났어요. 아니면 아이돌 누구누구 알아? 하면 모른대 이러면 더 이상 친구랑 대화하려고 저랑 대화하려고 안 하잖아요. 근데 같이 이제 프로그램 보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하니까 수다 떨면 한참 떨고 이제 자자 이런 말도 얘기하고. 자, 오늘 행복우체통에는 또 재미있는 사연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연이 중국 길림성 연길시 천광일 씨가 보내오셨는데 세월 속에 사라져가는 돈지갑 이런 글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구석 쪽에 놓여있는 돈지갑이 보였다. 그 돈지갑은 2012년 내가 한국 여수 엑스포 축제 현장에 갔을 때 마음에 들어서 한국 돈
3만 원을 주고 산 것이었다. 그로부터 그 돈지갑은 줄곧 나를 따라다녔는데 그 돈지갑이 호주머니를 지키고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든든했었다. 그러던 것이 몇 해 지나 우리 사회가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돈거래를 스마트폰의 모바일 결제 수단인 위챗페이와 알레페이로 할 수 있게 되다 보니 몸에 지폐를 갖고 다닐 일이 별로 없어졌다. 서랍에 던져둔 돈지갑. 오늘 눈에 띄어 보노라니 그렇게 주인의 사랑을 잃고 구석지기로 되어 세월 속에 사라져가는 신세가 된 것이 어쩐지 측은해 보였다. 나는 시대의 낙오자가 되지 않고 현대사회의 흐름에 어울리기 위해서 체면이고 뭐고 집에 아이들한테서 물어가며 조작 기능들을 배웠다. 그래서 나도 지금은 젊은이들처럼 집을 나설 적에는 지폐 한 장 없이도 바지 주머니에 스마트폰 하나만 찔러 넣고 슈퍼나 장마당에 가서 물건들을 산다. 그리고 음식점에 가서 회식을 해도 또 차 수리와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는 등의 일들을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고 금액을 누른 다음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지불이 완성이 된다. 그리고 이전에는 이곳저곳 찾아가서 줄을 서서 돈을 내밀어 물던 전기비, 전화요금, 물세, 난방비 등도 집에 앉아서 스마트폰에 위챗페이로 넘기다 보니까 정말로 편하고 많은 수고를 덜게 된다. 신생 사물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낡은 사물이 도태되는 것은 시대의 발전 법칙이다. 앞으로 또 어떤 선진적이고 현대화된 사물이 생겨나서 우리 사회의 생활과 방식에 획기적인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런지 그것이 몹시 궁금하고 기대가 된다. 사람이 희망을 갖고 살 적에 삶의 의욕과 생의 용기가 생기기도 한다. 나는 글 창작에 피를 놓지 않고 쉼 없이 달리며 몸 단련을 꾸준히 견제하고 건전한 정신과 몸으로 신비하고 희망에 가득 찬 앞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련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요새 진짜 지갑 들고 다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중국 가면 더 그렇거든요.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그래도 지갑 속에 카드를 그렇죠. 현금을 잘 안 들고 다니고 네, 카드를 들고 다니죠. 근데 중국 가면 카드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네.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에서 이제 그 비행기 타고 중국 가면 지갑에다 그래도 현금을 조금씩 넣고 다니는데 네네. 돌아올 때 보면 정말 한 푼도 안 쓸 때가 너무 많아서 지금은 네. 그냥 중국 가면 습관적으로 스마트폰 챙겨서 심지어 두부 한 번 살 때도 할머니가 굉장히 얼굴만한 큰 QR코드를 네. 내밀어요. 그러니까 장점도 있습니다. 네. 일단 돈을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대로 그냥 찍어주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전자화폐가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왜 지금 두부 사시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시장에 가면은 깎는 재미도 있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저희는 시장에 가면은 그 즉석에서 만들어 파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보통 현찰을 가볍게 주고 사고받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어느 순간부터 네. 그냥 알리페이 아니면 위챗페이로 하니까 오히려 현금 주면 뭐라는가 하면 그냥 위챗페이로 달라 이런 분들이 꽤 있으세요. 네. 왜냐하면 현금 주면 딱 맞게 주면 상관없는데 그렇죠. 또 안 맞을 때는 거스름 돈 네. 이분들이 준비를 안 하신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큰 변화가 택시 기사님들이거든요. 네. 그분들은 아예 현금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갔을 때 현금을 줬더니 그 택시비는 항상 이렇게 그 잔돈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냥 직접 얘기하세요. 이렇게 QR코드 딱 주면서 여기다 찍어달라고. 어.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부모님도 보면 우리 이전에 이제 보통 만나서 용돈 드리잖아요. 네. 근데 언제부터는 위챗에서 그 네네. 홍보원 받는 거를 잘 아셔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용돈 시간 없어서 못 드렸어요. 뭐 원래 작년 같은 경우는 네.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못 갔잖아요. 그래도 들을 때 되면 홍보하고 있으니까 생활 패턴이 굉장히 많이 편리해졌죠. 네. 그럼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동포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이분들은 이제 중국에서의 생활과 한국에서의 어떤 그 전자화폐 같은 거 사용하는 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들 다릅니다. 적응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저희 핸드폰에 네. 어플이 위챗 어플도 있고 또 카카오톡 보면 또 카카오톡 네네네. 위치하는 송금하고 또 카카오톡도 봉투가 있거든요. 물론 이 중국처럼 그렇게 엄청 활성화되진 않았지만 네. 두 개 다 굉장히 활용을 잘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중국 동포들이 뭘 활동했다. 뭐 한국 돈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뭐 중국 돈으로 네. 특별히 이제 그냥. 중국에 있는 친척들과 거래할 때는 그냥 중국 돈으로 위챗을 사용하고 그다음 한국에서도 저도 지금 그 카카오페이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네. 이게 습관되다 보니까 카카오페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뭐 한국도 나름대로 뭐 계좌이체나 이런 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네. 대신 이제 좀 더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다 하면 더 좋은데 좀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되겠죠. 네. 저도 아직 뭐 카드를 쓰거나 뭐 카카오페이를 쓰거나 현찰을 쓰거나 다 이렇게 같이 네. 필요할 때 따라서 쓰고 있는데 정말 어떨 때는 내가 현찰을 안 들고 나왔는데 괜찮을까 하는 어떤 불안감 같은 게 있을 때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지갑에 사실 보면 현찰이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일반 네. 재래시장 가지 않는 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넣어놓는 습관이 있죠. 그렇죠. 카드도 넣고 네. 그다음 또 그 아직은 한국에 이렇게 그 QR 코드로 해서 돈을 지불하는 게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된 거 아니라서 네. 그런 것 있으면 쓰고 아니면 안 쓰다 보니까 전자화폐가 물론 이제 발전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특별히 원래 같은 경우는 또 코로나가 비대면이잖아요. 카드도 네. 옛날에는 저희 드리고 그 예, 사람이 예. 받아서 하잖아요. 요즘은 그냥 기계에 딱 예, 기계에다 꽂았다가 빼고. 근데 앞으로는 QR 더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통 우리는 QR 쓰는 게 보편적인 게 이제 식당에 갔을 때 코로나19 때문에 QR코드 찍어주세요 하면 그때나 거의 쓰고 있는데 앞으로 정말 시대가 어떻게 더 변할지 모르겠네요. 이제 이게 습관되면 그 박물관 같은 데 가면 QR코드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몰라서 안 보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그렇죠. 요즘은 가는 곳마다 QR코드를 하라고 네. 하니까 우리 이번에 그 향교 관련 책이 나왔는데 그 책 관련해서는 QR코드를 이렇게 찍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한 70대, 80대 되는 분들이 모르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핸드폰은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 기능을 잘 못 사용하잖아요. 네. 어머. 할 줄 아시는 거예요. 그게 왜 어떻게 알았는가 했더니 식당 가나 어디 가나 네. 글자 써라 하는데 손목은 힘이 없고 그래서 QR코드를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뭐 이거 비슷한 거니까 그냥 쭉 이렇게 코로나19 QR코드처럼 네네.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연세 많으신 분들도 받아들이니까 앞으로 더 많은 전자화폐 사용이 더 이렇게 보편적이지 않을까. 네. 그러면서 천광일 씨의 편지 사연처럼 정말 아주 누군가에게 소중하게 선물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내가 의미를 가지고 마련했던 돈 지갑은 구석쟁이에 들어가 있겠구나. 그게 안타까워요. 이제 사실 네. 옛날에 지갑을 선물해 주는 게 굉장히 좋은 그 선물 중에 그렇죠.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지갑보다는 뭐 핸드폰 케이스인가 다른 걸로 해야 되겠죠. 네. 천광일 선생님처럼 연세가 있으셔도 정말 새로운 것에 잘 적응하면서 자신의 일도 열심히 하면서 생활하다 보면 훨씬 더 코로나19 시절이지만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문세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알 수 없는 인생.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 중국 길림성 안도현의 정현문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돈이 뭐길래라는 사연인데요. 전춘화 교수님이 소개해드립니다. 돈이라면 뱃속의 아이도 손을 내민다는 말도 있다. 그만큼 돈이라면 세상에 싫어할 사람이 없다는 뜻인데 돈은 물론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 안 되는 물건이다. 하지만 돈이 너무 눈이 어두워서 돈 생각만 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나의 어머니는 내가 아주 어릴 때 나를 외할머니 집에 맡겨놓고는 한국에 갔다. 원래는 몇 년만 돈 벌고 돌아온다고 말했는데 내가 11살이 되었지만 아직도 안 돌아오셨다. 매번 어머니와 전화로 통화할 때면 나는 어머니 보고 언제 돌아오는가 물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그 기다림은 참으로 지루하기만 했다. 아직도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하는지 모를 일이다. 나만 아니라 나의 주변의 친구들을 두루 살펴봐도 그렇다. 부모가 외국에 가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아직도 돌아올 내마고 않고 계속 돈을 버는 현상이 비일비재이다. 그들은 돈을 많이 벌었지만 아이들이 마음에 그림자를 던져주었다는 걸 모르는 것 같다. 아이들은 꼭 부모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자라야 한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은 자기 아이를 외할머니 혹은 할머니 집에 맡겨놓고 외국에 가서 돈을 벌고 있다. 할머니들이 그렇게도 곱게 키워주지만 그러나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다. 그 돈 때문에 부모 형제 갈라져 살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리움으로 살아야 하는 요즘 세월이다. 처음에 애들은 부모를 그리워하면서 때론 눈물도 흘리지만 그러나 오랫동안 갈라져 살아서 그런지 더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적어져 가고 있다. 나의 한 친구는 몇 년 만에 한국에서 돌아온 아빠를 보고 빨리 한국에 갔으면 하고 있었다. 아마 정이 없는 것 같았다. 참 가슴 아픈 일이다. 우리 생활에 돈이 없으면 물론 안 되지만 그러나 돈이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돈밖에 모르는 부모님들이여. 자식들이 부모가 어서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는 그 마음을 알아주세요. 네. 중국 길림성 안도현의 정현문 학생이 보내온 돈이 뭐길래 였습니다. 아, 현문 학생의 마음을 아니까 이 글을 소개하면서 저희도 막 가슴 한켠이 울컥하네요. 그러니까요. 옛날에도 이런 유사한 그 네네. 편지를 읽었는데 이런 편지 읽을 때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통화할 때마다 언제 돌아오냐요, 언제 돌아오세요 하면 조금만 더 기다려 하는 것이 1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그 기다림이 그리움에서 이제 원망으로 변하고 원망에서 서로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가끔 중도 있고 청소년들 보면 부모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왔는데 안 맞는 거예요, 둘이. 그렇죠. 너무 떨어져 지낸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다가 갑자기 이제 부모님과 사니까 여러 가지 그 생활 패턴이나 규제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친구들이 원하는 부모님이 사랑과 부모님이 주는 그 사랑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상처를 많이 입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도 읽으면서 부모님들은 아이들 위해서 돈 벌러 나갔는데 아이들은
돈 때문에 돈 벌고 있는 부모님을 그리워하면서도 원망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 민족의 이제 슬픔인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 동포들 중에는 아무래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러 한국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물론 공부하러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자, 이런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참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또 아이들 입장에서는 또 저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그 중재를 어떻게 좀 해드려야 될까요? 사실 이게 저희들이 중학교 다닐 때는 정말 한국에서 정상적인 비자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입국 자체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사실 아이들도 한국에 올 수 있고 부모님들도 한국과 중국으로 자유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돈만 악착같이 버시느라 아이들과 떨어져 있다는 것은 조금 희생을 서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 그 시간은 부모님이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정말 돈을 벌고 싶어도 가끔씩은 1년에 뭐 한두 달은 좀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든지 아니면 아이가 좀 정착하면 힘들더라도 쪽방에 살더라도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같이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이키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네. 어려워도 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에는 자녀들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렇게 글을 쓰는 친구도 있지만 자녀를 데리고 와서 힘들게 버티면서 사시는 부모도 계십니다.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네. 자라고 싶게 하겠지만 아이들 입장에는 그 시기 부모의 사랑이 제일 큰 자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도 일하고 아이를 어린이집 맡기고 저녁에 같이 껴안고 자고 이런 부모님도 점점 많아집니다. 네. 가족을 위해서 한국에 와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부모님을 조금 더 또 마음을 열고 자녀분들을 이해를 해드려야 되고 또 이렇게 그리워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부모님들은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안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참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들 사실 너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요. 그럼요. 근데 나처럼 이렇게 고생하고 싶은 걸 보여주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정착해서 막 집까지 사고 좀 더 큰 데로 이사를 가면 데려온다 하는데 사실 아이들 원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니까 왔다 갔다 하든지 아니면 좀 같이 사는 방향으로 찾아보면 우리 친구 편지 사연이 글에서는 많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너무 아픈 사연이 있어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돈이라면 뱃속에 아이도 손을 내민다라는 말이 있다는 걸 첫 문장으로 딱 들으면서 가슴이 철컹하네요. 그러니까 이 말은 보통 이제 어른들이 하는 말이 아닌가요? 그렇죠. 초등학교 네. 5학년 아이가 돈이란 뱃속에 아이도 손을 내민다 이런 말을 하는 아이는 아닌데 너무 성숙해졌는지. 네. 자, 왁스의 노래 머니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동포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함께 듣겠습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국 요녕성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중국 요녕성의 최수향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최수향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진양의 최수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중국 요녕성에서 중국 조선족
장기 온라인 대회가 개최됐다고 하는데 이 장기 대회를 온라인으로 어떻게 진행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방식이 점차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저승저 장기연합회는 장기판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 코로나 시국에 대응함과 동시에 민속 장기의 파급력도 한층 확대했습니다. 제2회 중국 저승적 장기 저희 스톱 온라인 대회가 일전 이틀 동안 진행됐습니다. 대회는 신양 주회장 외에 대련, 연변, 한국, 일본의 총 22개 분회장을 설치했습니다. 주회장과 각 분회장에 모인 180명 기사들은 프로저와 아마추어저로 나누어 저희 스톱 장기 개인 앱을 통해 치열한 두뇌 대결을 펼쳤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개최한 제1회 온라인 경기는 장기 애호가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네. 자, 그렇게 입소문이 났다면 이번 온라인 장기 대회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겠네요. 네, 올해 경기 소식이 전해지자 신청자 수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앱 등록자 수도 400명을 훌쩍 넘어서며 대회 열기가 뜨거워졌습니다. 박석호 신양시 저승저 문화예술관 관장은 코로나 영향으로 오프라인 경기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온라인 경기를 통해 사람들이 참여도와 관심도를 높일 수 있었고 민속 장기의 보급 발전에 힘을 실어주었다며 온라인 플러스 무형문화재 혁신 방식을 공정했습니다. 팽팽한 신경전 끝에 신명의 박광파 씨가 프로조 우승을 따내었고 청도의 김병병 씨가 아마추어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련영성은 박광파가 프로조 우승을, 황호철, 김수설 씨가 각각 아마추어조 6위와 7위의 이름을 올리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네. 오늘 윤영성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양의 최수향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할린의 배순신 통신원 만나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자, 오늘은 러시아 유즈노 사할린스크에서 한국어 교사로 일을 하고 있는 선생님을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분인가요? 네, 젊은 교사 정혜경 씨입니다. 정혜경 씨는 30세인데요. 이미 3년 동안 유르사갈린스 동양김나시아 한국어 교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첫 1년간은 보충교육 교사로서 방과 후 수업으로 학교 내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3, 4학년 초등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쳤고 현재는 6, 7, 8학년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혜교 씨는 사할린 국립대에서 외국어 교사 자격 졸업장을 받았지만 자신이 교사가 될 줄은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모교에서 일할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사실 이 학교에서 8학년부터 졸업까지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 학교는 한국어 채택 학교여서 그 당시 한국어를 2학년부터 배워야 했었는데요. 다행히 친할아버지에게서 한국어 기초를 배웠습니다. 혜교 씨 할아버님은 사할린 한인사 연구하신 분입니다. 네, 이렇게 할아버지께 한글을 배운 정혜경 씨, 어떤 계기로 한국어 교사가 됐을까요? 네, 사할린 국립대 한국어과를 졸업한 후 한국에 유학 가서 동서대에서 2년간 그 석사 과정을 국제 관계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국무역회사에서 한 3년간 일을 하다가 다시 사할린으로 돌아와 유르사갈린스 동양김나시아에 취직했습니다. 혜교 씨는 일주일에 2번 사할린 교육원에서도 한국어 입문반 강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수업 시작은 주로 짧은 영상 상영으로 시작합니다.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다양한 자료 이용하고 여러 교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 러시아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러시아 유즈노 살린스크에서 한국어 교사로 활약을 하고 있는 정혜경 씨 소식을 오늘 들었습니다. 동양 김나지아 학교에서 한국어 교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현재는 5, 6, 7, 8학년을 가르치고 계시다고 그래요. 친할아버지께 한국어 기초도 배웠고 또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재까지 직접 만들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 책임감과 성실함에 아마 더욱더 한국어를 열심히들 배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우리 정혜경 선생님께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엄마 심부름 왔어? 네, 뭐가 좋으래? 아유, 뭔데 그래? 그게 아유, 머리만 긁지 말고 빨리 말해. 아줌마 바빠. 그니까 그게 뭔데 말을 못해? 아이, 철수 너 혹시 또 이불에다가 쉬했구나? 아이고. 네. 그래서 엄마가 소금 얻어오라고. 아이고, 울지마. 괜찮아. 어렸을 때는 다 그렇게 크는 거지. 감사합니다, 아줌마. 근데 소금 얻어가려면 그걸 쓰고 와야지. 그냥 오면 어떡해. 그거요? 그래, 그거. 꼭 써야 해요? 그럼 원래 오줌 싸면 그걸 쓰고 와서 거기에다가 소금 얻어가는 거야. 이거 썼어요. 가져왔으면서 왜 안 썼어? 창피해서요. 이거. 자, 여기 있다 소금. 다음부터는 오줌 그만 싸고 그것도 이제 그만 써야지. 네. 소금만 받고 주랭랑 치는 걸 보니 창피하긴 창피한가 보네. 넘어질라. 천천히 가. 이불에다 오줌을 싸서 이걸 쓰고 소금을 얻으러 갔군요. 그러게요. 오줌 싼 것도 창피한데 이것까지 쓰고 소금을 얻으려니 더 창피했겠죠? 예전에는 아이가 밤에 자다가 이불에 오줌을 싸면은 이것을 쓰고 옆집으로 소금을 얻으러 보냈습니다. 네, 이것은 수놀이 말인데요. 깨나 콩 같은 곡식을 담고 까불러서 쭉정이나 검부러기 같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농기구를 말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것을 잘 모를 텐데요. 이것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앞은 넓고 평평하고 뒤는 좁고 둥글게 만들었습니다. 고리버들이나 대쪽 같은 것으로 이걸 만듭니다. 네, 이것에다가 곡식을 담고 까부르는데요. 까부른다는 것은 아래 위로 흔들어주거나 양옆으로 가볍게 흔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까부르면 가벼운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거나 앞에 남고요. 무거운 것은 뒤로 모여서 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곡식을 까부르는 것을 이것질이라고 합니다. 바람이 조금 부는 날에는 바람을 등지고 까불어주면 더욱 잘 되는데요. 이것을 나비질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콩이나 깨 같은 곡식을 까불러서 쭉정이나 티끌 같은 불순물을 골라내는 도구를 말하는데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오줌을 싸면 이것을 쓰고 소금을 얻어오게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키, 2번 절구통, 3번 가마솥.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송백교, 김희안이었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는 이불에다 오줌을 싼 막내 동생한테 이것을 쓰고 소금을 얻어오라고 놀렸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요즘에는 이런 모습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사도 기계화되면서 이것으로 곡식을 까부르는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됐는데요. 물론 아직도 농촌에서 이것을 사용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이것은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유물처럼 돼버렸습니다. 간혹 민속주점에 가보니까요. 소품으로 이것을 걸어놓은 것이 있긴 하더라고요. 이걸 보면 옛 생각도 나고 반갑기도 합니다. 혹시 동포 여러분께서는 아직도 이것을 사용하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얽힌 추억이나 사연을 행복우체통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과 추억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 통해 사연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을 전화 연결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원동 고려극장에서 배우 모집해서 많은 작품 올린 중에 춘향전을 공연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 활동하던 1세대 배우들이 연극 공부하기 위해서 모스크바로 떠나서 공부도 했다면서요? 네, 그리고 그 수가 적지 않습니다. 그 초기에 그 신안총그룹부나 조선중앙학생연예부에서 그 활동하던 어떤 단원들이 연극에 대한 그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장이 1932년 9월 9일에 창단이 됐는데 또 한 가지는 극장이 창단을 돼가지고 문세준의 그 불타는 집이라는 연극을 무대에 올리고 몇 번 올렸지만은 네. 그 뒤로 이렇게 뭐랄까요, 잘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도 끊기고. 그래서 그 시기에 뜨지는 배우들이 정말 그 가장 선진적인 그 소비에트 국가의 수도에서 연극을 새롭게 배워서 정말 전문적으로 배워 가지고 와서 원동으로 돌아가서 우리 극장 예술을 중흥시키고 부흥시키겠다는 이런 사명감에 불타오르고 있었죠. 그래서 초기 이렇게 극장 창단 멤버로 참여한 그 극작가 연송용, 그리고 그 안에 리경이, 그리고 최초의 그 영화 배우였던 그 최봉도, 그리고 극장에 wal려있던 리길수나 최길춘 같은 그 여러 사람들이 모스크바에 있는 영화 전문학교, 네. 모스크바 영화 전문학교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됐죠. 그 당시에 영화 대학은 설립되지 않았죠. 그런데 영화 전문학교도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데 거기에 가서 새로운 그 연기 이론과 실기를 정말 열심히 배우고 있었죠. 이 배우들이. 네. 한 2년여 동안. 아. 이들은 다시 돌아와서 네. 극장을 중흥시킬 이런 그 열정을 가지고 떠났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거기 어려운 과정에서 배우고, 그 사람들이 남긴 수기 같은 걸 보면 거기에서 민족 차별도 받고 네. 또 가난으로 인해서 굶주려 가면서 정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도 자기들은 사명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이걸 배워서 반드시 우리 민족 극장을 중흥시켰다는 이런 그 열정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직접 모스크바에 가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그 모스크바에는 또 유명한 극장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둘러보고 했겠네요. 그랬죠. 그리고 사실은 그 뭐라고 할까요? 러시아가 옛날부터 그 유럽과 같이 어떤 문학 예술, 표현 예술 이런 것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존중해주는 네. 그 문화가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이미 18세기, 19세기 그때 그 러시아 문화의 은세계라고 해서 그 중흥시대였거든요. 그 여운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도 문화예술은 끊임없이 장려가 되고 있었고, 또 소련에서는 자기들이 이렇게 새로 만든 그 사회주의 이념을 세계에 널리 선전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그 연극을 중심으로 한 이런 표현예술, 이것을 많이 활용하고자 했기 때문에 많이 장려하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은 연극에 대해서는 가장 그 선진적이고 앞섰고 네. 그 어떤 그런 그 지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곳에 이렇게 공부하러 간 학생들은 그곳에 있는 그 예술적인 지적 분위기만 가지고도 많은 것을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실기와 이론까지 배웠으니까 굉장히 탄탄한 실력을 갖췄을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배우들이 거기 가서 공부를 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요?
그때 그 연성룡 그 작가가 쓴 회고록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 두 가지가 어려웠거든요. 공부는 그 의지를 갖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첫째는 그 민족 차별. 아, 그 당시에 그 소련에서는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서 법적으로 민족 차별을 금지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불가능했지만은 그게 이해해주는 고려인들이 수가 많으니까 또 그런 걸 덜 느꼈죠. 네네. 별로 못 느끼고. 근데 모스크바에는 정말 소수민족은 거의 없고 거의 러시아인들인데 그 러시아인들에게는 옛날부터 좀 뿌리 깊은 인종에 대한 그 우월감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민족 그 차별이나 멸시를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또 그 당시에 그 경제적으로 왜 그러냐면 모스크바는 수도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이러한 그 속담도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눈물을 믿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아, 네. 누구나 모스크바에서 징징 짜고 울어도 믿어주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다 고생하기 때문에. 네. 그 수도에 가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죠. 여러 가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우리 원동의 고려인 젊은이가 어떻게 지원해 줄 때도 없고 그래서 아주 그 며칠을 빵하고 물만 먹으며 살면서 그 몸이 아프기도 하고 이런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이 고통을 겪은 과정들이 이렇게 절절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때 아마 연성룡 리경이뿐이 아니고 거기에 가서 이렇게 그 공부를 했던 리길수, 최길춘, 최봉도 이런 분들도 다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그걸 이겨내면서 공부를 했을 겁니다. 네. 근데 모스크바로 유학을 떠났던 배우들이 연해주로 돌아오게 됐다라고 하는데 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 그건 이제 1932년 9월 9일에 극장이 설립되고 나서 한 1년 정도 극장이 사실은 그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사실성으로는 이렇게 배우들도 떠나가고 뭐라고 문을 닫은 상태였거든요. 그때 그 원동 그 시당위원회에서 극장에 이렇게 복구를 지시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네. 극장을 다시 살리자. 그렇게 해가지고 극장을 살리려면 유능한 배우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 배우들을 불렀죠. 와서 좀 봉사를 해라. 너희들의 네. 상진 실력으로 후배들을 좀 키워주고 너희들은 나중에 가서 공부를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불렀는데 와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떠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사정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아예 포기를 하고 네. 평생을 그 극장에 헌신하고 그중에 이제 대부분은 통신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공부했던 과정을 다 졸업하기는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극장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돌아와서 1933년 4년 사이에 거의 대부분이 돌아오고 35년에까지도 돌아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극장이 1935년에 중흥을 하게 된 거죠. 네네. 근데 처음에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연극이 제대로 무대에 오른 게 동북선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 동북선 줄거리는 어떤지 좀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예, 먼저 동북선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네. 이게 그 동쪽에서 동북 쪽으로 난 그 간선 철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그 1920년대 일제가 만주하고 시베리아 침략을 노리고 청진에서 웅기에 이르는 철도 구설을 하게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조선 노동자들이 철도를 놓으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혹사를 당하죠. 네. 그 과정에서 혹사 당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그 일제 침략 그리고 일제의 그 앞에서 이렇게 그 주구가 된 우리 조선의 어떤 그 일부 변절자들 이런 사람들의 만행에 눈을 뜨고 거기에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저항을 하는 항일 노동희국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어찌 우리 그 노동자들의 아픔이 그냥 그대로 담겨 있는 작품이어서 공감하기가 굉장히 쉬웠겠네요. 그렇죠. 더구나 연해주에서 우리 고려인들 대부분이 농민이나 노동자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살기가 어려워서 살 길을 찾아서 간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사실은 이렇게 철도를 부설하는데 동원된 노동자들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원동의 연해주의 우리 고려인들이 정말 절절히 자기들의 생활에 있었던 사실을 이렇게 그 기록한 사실화로 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거기에 감동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네. 어찌 생각하면 우리 고려인들의 아픈 이주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그 당시에 그 초기에 그 이주한 분들이 대부분 강동으로 옛날에 떠난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강동이란 말이 이야기가 아마 저기 같습니다. 두만강의 북쪽이면서도 동쪽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살 길을 찾아 강동으로 간다. 이게 연해주거든요. 그렇게 넘어간 이 고려인들이 그 아마 철도 부설이나 이런 과정에서 견디지 못하고 또는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이렇게 빚을 못 갚아서 그것을 돈을 벌어서 네. 갚기 위해서 넘어가 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빚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일했던 사람들이 그 동북선 그 희곡 내용에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연해주 고려인들이 누구나 이렇게 공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연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극은 1935년 6월 3일에 고려 사범대 제1회 졸업식이 있었던 날 대학생들 앞에서 또 공연되기도 했죠. 네. 그럼 그 학생들도 어머니 아버지가 겪은 어떤 아픔 같은 것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겠네요. 그것은 학생들도 느꼈지만 그 학생들도 자기들 그 뭐랄까요 전부 다 가정이 넉넉지만 네.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그 학생 스스로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살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아무래도 처음 올려진 동북선이 우리 고려인들의 아픈 역사를 대변해주는 작품인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기회 되면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모스크바에서 유학한 고려인 배우들, 또 연극 동북선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